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그 사이에 가장 큰 변화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미 대선의 이제 변화겠죠. 불과 우리가 몇 주 전에 뭐 몇 주도 아닙니다. 뭐 한 달 됐나? 뭐 그 6월 27일 날 있었던 토론 이후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있었던 트럼프의 피격 그것만으로 이제 트럼프는 사실상 대통령이 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후보 수락 연설을 마치 그 대통령 그 취임 연설처럼 했던 게 트럼프였는데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트럼프의 대세론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 바이든이 조용히 물러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바이든이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모습은 그 연설을 하는 모습, 인터뷰하는 모습을 편집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기고 있다가 TV 토론이라는 것에서 그게 드러난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사실 지지 처리보다는 그냥 선거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가 어찌됐든 이제는 트럼프보다 더 젊은 후보가 나왔으니까 파이팅을 하고 있다. 뭐 요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예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벤션 효과가 생각보다 강력하죠. 그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해리스가 되던 뭐 트럼프가 되던 뭐 우리는 거기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빨리 바뀌고 또 이 분위기가 또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통령일 때 해리스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는 제 강의에서도 해리스의 사진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후보가 교체될 거란 얘기가 나온 이후로 해리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컨벤션 효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게 좀 강한 모습인데 그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본 걸 오늘 주제로 한번 삼아볼까 하는데 일단은 꽤 강력한 컨벤션 효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전국 지지율이 좀 높아가고 일부 뭐 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이기는 게 나온다 이 수준을 넘어서 지금 미국 선거를 결정하는 경합주 뭐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에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 중에 7개 중에 거의 5개 정도가 해리스의 이제 우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뭐 역전은 뭐 조금밖에 못했지만 어찌됐든 예전에 비해서 거의 60%를 깔끔하게 넘어가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돈이 움직입니다. 민주당 쪽에 이제 뭐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 해리스 후보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그 다음 날에 8,100만 달러가 후원금으로 들어와요. 제가 예전에 후보 교체 가능성이 나왔을 때 그 해리스가 됐던 아니면 이제 민주당 진영 후보가 누가 됐던 간에 당선 가능성이 폴리마켓 기준으로 한 4-50% 정도 되면 판세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됐죠. 역전은 잠깐 됐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50몇 대 40 얼마로 굉장히 좀 많이 쫓아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민주당하고 해리스 캠프가 이제 압도적입니다. 그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에 8,100만 달러가 이제 후원금으로 거쳐졌고 민주당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치 후원금 사이트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루 만에 1억 5천만 달러가 이제 후원금이 모인 거 보니까 지금까지 그 해리스에 대한 지지세가 폭발했다기보다는 그 트럼프의 기세에 눌려서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고 있었던 민주 진영에서 이제 대동단결을 하고 엄청나게 물적으로 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근데 그냥 컨벤션 효과가 조금 컸다가 이대로 잦아들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다시피 현재 부통령이죠. 49대 부통령이고요. 일단 부통령으로서도 미국 최초의 여성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계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중에 한쪽은 인도고 한쪽은 아프리카 자메이카 쪽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민자면서도 그 유럽이나 다른 이민자가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근데 물론 살아온 거는 이민자라고 보기 사실상 어렵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잘 알려진 거는 캘리포니아에서 법무장관도 했었고요. 이제 그 차장 검사를 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엘러미다 카운티에서 차장 검사를 지내고 검사를 지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까지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이제 얼마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단 해리스 후보의 전략은 검사와 범죄자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좀 익숙한 구도잖아요. 그죠? 익숙한 구도라서 그 저는 좀 만약에 해리스 캠프에 조언을 할 일이 있다면 요거는 좀 별로 안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항목에서 4월 총선 때 범죄자와 검사의 구도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지지자들은 그쪽 지지자들은 그쪽 사람이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 사범이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을 혐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쪽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긁는다고 해서 별로 변화가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해봤다가 한번 이제 크게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해서 미국 전국에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의 범죄나 판결,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28%로 가장 작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건 당연하게 이제 경제였고요. 경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1% 정도 되고 유죄 판결은 이제 질문지 중에서 가장 낮은 28%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유죄 별을 하나 더 단다고 해서 지지를 바꾸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정치의 상황을 보면 더 그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해리스는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바이든 시절에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시절의 경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오피니언을 통해서 바이든 시절에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운영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 동감을 많이 해서 가져갔습니다. 일단 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해리스가 경제 정책에 대한 플랜을 어느 정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경제 성장을 좀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좀 자극할 것 같고 국가 재정이나 부채 위기는 해결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안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적자 재정을 2조 달러 정도 더 내서 건강 헬스케어 관련 이런 것들 근로소득 세도 공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미국의 재정 상황이 다른데 그런 바이든 때처럼 이렇게 재정을 풀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푼다고 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는 것도 있고 이 칼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도 지금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 생애 첫 그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금을 넣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 그 계약금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계약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근데 25,000달러 정도를 이제 계약금으로 집을 사겠다고 계약하면 계약금을 넣으라고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미국 청년들이 사는 집 계약금이 25,000달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계약금하고 나라에서 주는 계약금이 얹어지면 오히려 결국에는 계약금만 높여가지고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파스러운 이런 경제 정책 그 공약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해리스가 우파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경제는 이제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건 이제 일단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이렇게 지지율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를 한번 좀 더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도 이 트윗을 날리더라고요. 일단은 주요 언론들이 미국의 이제 지상파들이 다 한결같이 해리스 편이더라. 해리스 편인 것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느끼긴 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해리스 편입니다. 왜냐하면 꼭 해리스가 좋아서 그 민주당이 좋아서기보다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인용하는 미국 주요 외신들이 대부분 왼쪽이거든요. 대표적으로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인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미국 대선 때 아예 그냥 홈페이지를 그냥 시커멓게 칠했던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걸 숨기지 않는 그런 언론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톤이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미국 지상파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그 해리스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트럼프는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더라. 저도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는 건 별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미국에 살고 있진 않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디어를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주로 그 미국의 가장 진보 진영이 강한 곳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잖아요. 근데 그쪽이 사실 예전에 미국에서도 좀 강한 사회주의자들은 다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했던 건 알고 있어서 어디가 됐던 이제 방송 미디어 쪽은 조금 왼쪽이 더 많은 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한창 대세일 때는 또 대세인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유리했던 환경이 있습니다. 유리했던 환경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강의 때 보여드린 표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는 그 미국의 이제 흑인들, 그러니까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이 가면 갈수록 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민자들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로 오면서 이게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었어요. 이 원인이 뭔가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요때도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일단 공급을 늘리는 게 좀 우파고 그러니까 우파는 뭔가를 자꾸 짓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많이 만들려다 보니까 노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의 모습이고 진보의 모습 같은 경우는 수요 조절로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이제 뒤집어 쓰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이 인플레 시대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인플레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요때도 레이건 이런 시절을 보면 물론 레이건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도 있었겠지만 레이건 시절이 그렇지 않았으면 레이건이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주로 공화당이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에서도 지지율이 좀 높아졌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색 인종 중에 젊은 층들은 MZ 세대들은 공화당 지지가 좀 높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 트럼프나 이런 쪽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해리스가 이게 아프리카계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진영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그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흑인이 게다가 심지어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회의적인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지금 이게 최근에 보면 2000년 이후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눈에 띄게 보이는 게 흑인들, 라틴 그리고 모두 아시안을 포함한 모든 유색인종들이 지금 이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 떨어지고 있었고 원래 미국도 마찬가지로 흑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민주당 쪽이고 미국 전체도 우리랑 비슷하죠. 나이가 좀 많으면 보수고 젊을 때는 진보가 많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국인데 이거를 되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해리스가 흑인이고 이민자고 아시아계니까 이 내려가던 걸 조금 되돌리는데 꽤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 위주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만 쓰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피로도를 느끼면서 돌아서던 젊은 층들이 아니 그냥 완전 비주류로 보이는 실제적으로는 완전 주류지만 비주류로 보이는 아시아 아프리카계 여성 흑인 정치인이 나오니까 일단 심정적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게 그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 사이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백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율 높아지는 속도를 훨씬 앞지르면서 지금 뭔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놀랄만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흑인 유권자들은 7월달 조사 기준으로는 70%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인들은 50%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약간 민주당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던 집토끼를 해리스가 다시 집토끼를 잡아들이고 결집을 시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또 그 사이에 트럼프가 너무 대세론을 가져오면서 그 위기를 느꼈던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을 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한 지지율 상승에 성공을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 지금 공화당 지지가 높아지고 민주당 지지가 떨어지던 나름 트렌드였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은 사실 뭐 다른 데 볼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실상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7개 주에서 결과가 사실상 끝입니다. 그 외의 주들은 안 봐도 되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는데 지금 흑인들이 지금 주로 어디 사냐면 예전에 이제 남부에 노예로 있었으니까 남부 지역에 많이 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부는 이제 미국 전체의 남부고 진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남부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흑인의 이제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남부가 당연히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죠. 15%가 넘어가는 곳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인데 여기도 만만치 않죠.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데 여기는 선거인단이 19명이에요. 경합주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중요한 곳 두 개가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여기가 16명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흑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흑인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카운티는 거진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15%는 주 전체고 카운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절반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흑인들의 70%가 이제 트럼프로 심지어 넘어가고 있다가 해리스로 지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펜실베니아인데 요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일단은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흑인 비중이 한 31% 조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한 22%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일단 경합주 중에서는 꽤 유리한 국면이 민주당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인구가 많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의외로 천연가스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 셰일가스인 거죠. 근데 미국의 셰일가스는 이제 중동하고 다르게 그냥 원유 위에서 그냥 꽂아서 뽑아 올리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 파쇄술 같은 거죠. 그 단단한 암석 사이에 가스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수압 파쇄술 같은 걸로 깨면 그 사이로 이제 가스가 새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채집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물을 고압으로 쏟아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채굴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가스나 오일을 채굴하는 기술 중에 프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환경오염을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금지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펜실베니아에 최소 12만 명이 이 관련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가 관건이 된 거죠. 예, 여기를 사실 이 펜실베니아 때문에 바이든도 타협점을 냈었거든요. 일부 셰일가스 중에도 할 수 있게끔 원래는 뭐 친환경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그런 거였다가 이제 약간 타협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왼쪽이에요. 특히 기후에 있어서는 기후하고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보다 더 왼쪽인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프래킹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프래킹하고 관련된 사람 10만 명이나 종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이 해리스가 되면 우리의 밥그릇이 날아가겠다라고 판단돼서 펜실베니아를 트럼프에 넘겨주면 또 이게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약간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구조상 좀 그 해리스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가 그 남부 지방 정도는 아니지만 러스트 벨트가 의외로 흑인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흑인들이 많아서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그게 그 경합주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은 이제 해리스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걸 좀 일단은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트럼프보다 젊다는 것이죠. 젊다는 해리스가 이제 올해로 이제 59입니다. 환갑이 안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78이잖아요. 근데 바이든에 비해서 굉장히 정정해 보여서 사실 4살 차인데 나이나 기력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게 바이든 지지자가 봐도 바이든이 좀 이렇게 건강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세설이 갔고 트럼프는 심지어 총격을 받으면서도 뭔가 파이팅을 보여주면서 스트롱맨이 되면서 대세론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한때의 무기였던 나이가 지금은 이제 다시 해리스한테로 좀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물론 근데 바이든처럼 이렇게 공격당하진 쉽지 않죠. 바이든은 나이를 떠나서 진짜 딱 봐도 거동도 힘들고 근데 후보를 포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회춘을 해가지고 역시 퇴사는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같은 그런 거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정정합니다. 78세인데 지금 이번에 지지 연설을 했던 빌 클린턴이 동갑이거든요. 동갑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뭐 사진이 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클린턴이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트럼프는 나이로 치매로 공격을 받을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미국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꽤 큽니다. 이제 트럼프는 46년생이니까 그 베이비붐 시대에서도 굉장히 좀 형이죠. 우리는 이제 흔히 58년 개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베이비붐은 좀 늦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이 45년에 끝나지만은 우리는 53년에 대학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베이비붐이 나오는데 전쟁통보다는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아이를 많이 낳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게 좀 빨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선두주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넓게 보면은 그래도 좀 젊은 세대 베이비붐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젊은 층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나이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런 꼰대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긴 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나이 얘기는 하지 않죠. 나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AI로 만든 물론 이거는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이고 무신 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X를 통해 가지고 그록이라는 AI 서비스에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 만든 것이죠. 만든 건데
그 시카고에서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제 AI로 그려가지고 이제 공산당의 이제 주석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말은 이제는 바이든은 이제 나이로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이념 공격으로 나선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다, 공산당이다. 물론 공산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굉장히 거기에 가까운 사회주의자 좌파인 건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나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쪽에 가까운 건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바이든이 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힘들었는데 2년 논쟁으로 가면 이게 MZ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진짜 간첩들이 잡히고 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같은 시절에 철진한 뭐 색깔론이다라는데 철 안 지났죠. 지금 한창 중인데도 어찌됐든 그 프로파간다죠. 요즘 세상에 누가 간첩이 있냐 이게 먹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꼰대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은 또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주사파가 이렇게 권력을 잡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공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그 트럼프의 공격력이 조금 약간 좀 약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똑같이 해도 소재가 달라지면서 뭐라고 할까 타격감 같은 게 좀 줄어든 느낌은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금 이제 트럼프는 뭔가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7개 경합주에서 뭐 요즘 말대로 이제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전체 여론조사 말고 MZ만 했을 때는 그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해리스의 리드가 9%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공격점이 저도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타격감이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좀 더 경제 쪽으로 가야 된다.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은 경제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지난 4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격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실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X 옛날 트위터로 복귀를 하면서 올렸던 사진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바이든 시절에 안 오른 게 없다 이거죠. 뭐 주유소값 50% 올랐고 전기료 30% 올랐고 뭐 다 올랐다는 거예요. 전 이거 K푸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급식이랍니다. 죄송. 하도 요즘 K푸드 해가지고 순간에 앞에 12가 안 보이고 그냥 K푸드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급식인데 급식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죠? 66% 정도 올랐고 렌트비 22%, 계란도 우리도 한때 계란 비싸졌다고 뉴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기도 계란도 50% 올랐고 뭐 채소 20% 오르고 아무튼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건 사실이긴 하니까요. 물론 트럼프가 있었다 한들 뭐 인플레가 안 왔겠느냐라고 하면 오긴 왔겠죠. 근데 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강도의 차이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현금 살포는 초반에 했을지언정 그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었는데 바이든은 그냥 꽤 많이 해서 정말 돈을 많이 썼죠. 정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취임할 때 GDP 대비 절반도 안 되던 국가 부채가 지금 130%까지 와 있는 것도 바이든 5년간의 결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물어 뜯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미국 유권자들도 81%가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해리스가 지금까지 이제 컨벤션 효과가 가장 컸던 이유는 일단 후보 교체라는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별 노이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리스가 됐고 해리스가 또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여성 흑인 후보로서 공화당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MZ세대들 특히 젊은 흑인들의 그 결집을 유도하고 백인들도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혐오를 통해서 해리스라는 여성 후보의 그 지지로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그게 지지율 컨벤션과 더욱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거기서 분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이 고민 좀 하다가 내려놓으니까 바이든 본인은 물론이고 뭐 클린턴, 오바마 뭐그 모든 민주당의 주요 원로들이 하나같이 해리스로 똘똘 뭉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후보를 누구로 할 거냐고 내부 분쟁이 있었다면은 얘기는 굉장히 달라졌을 건데 여기서는 또 대동단결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한테는 좀 김이 좀 새버린 상태가 됐고 그 컨벤션 효과가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트럼프도 한번 대세로는 잡았고 해리스도 생각보다 더 선전하면서 한 번의 스킬을 잡았는데 이제부터 본 게임이에요, 사실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고 그러면 이제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재밌는 게 다시금 배팅 사이트에서 좁혀지던 이 확률이 다시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한 것도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 이거 가장 컸던 게 지난 금요일 날에 해리스 진영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빠졌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바이든의 실책을 더 키울 것 같다는 우려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흐름을 보시면 요땐 역전까지 했었죠, 그죠? 그때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 베팅이 50%를 넘어가면서 역전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렇게 벌어진 것은 트럼프가 재역전을 한 것은 딱 그때입니다. 경제 정책 전망을 내놓았을 때.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직 팔지 않은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던가 아직 그건 아직 메이저 언론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바이든 때도 얘기가 있긴 했는데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건 빼도 하더라도 이제 소득세를 높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확실한 거는 법인세를 트럼프가 낮췄던 법인세를 절반 정도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긍정적 답변은 잘했다, 아주 잘했다 다 합쳐서 3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때는 트럼프 1기 때는 경제 정책을 잘했냐면 그래도 41%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41%가 그렇게 높으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바이든보다는 점수가 좋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그 미국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후보를 물었을 때 상당히 높은 차이로 트럼프가 지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보다 해리스는 이제 돈을 쓰는 공적이 많으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재정이나 이런 거를 관련해서는 거의 2대1 정도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거의 60몇 프로 정도 나오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가장 그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출신부터가 그 이번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의 47대 대통령은 이민자,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인도계의 이민자가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멋지죠. 굉장히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진짜 이민자 출신의 대통령이 처음 나오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흑인은 뭐 오바마가 한번 했었으니까 이제는 여성 흑인이 되는 것이죠.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일단 멋있다. 이거 미국으로서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일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 중에서 몇 개를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의외로 유리한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있어서는 약점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이념적인 성취 이런 걸로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사이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글로벌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러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 컨벤션 효과는 피크를 여기 찍고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이제 꽤 나오고 있습니다.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리스가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대통령을 잡으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이제 결론 날 거라고 보거든요. 결론 날 걸 보는데, 일단은 뭐 현재까지 지난 금요일날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법인세율이 그 현재 21%죠. 21%인데 원래 트럼프가 35%였던 법인세를 14%나 낮춰가지고 21%로 만들었고, 이거를 28%로, 그러니까 14% 낮춘 거의 절반인 7%를 다시 인상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나 주요 IB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법인세율이 한 7% 정도 올라간다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법인세 비율은 전체 세수의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7% 올려가지고 기업 이익의 5%를 후퇴시키면서까지 얻어낼 수 있는 세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인세도 세율이기 때문에 올린다 하더라도 순이익이 감소해버리면 100만 원에 10%하고 150만 원에 8%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 예산국을 계산을 해보니까 법인세 한 1%가 올라가면은 1% 올라가면 10년간 한 세수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늘 것이다 라고 계산이 있었는데, 이게 7%하면 7천억 달러 뭐 정도 되니까 꽤 커 보이지만은 이게 세수에서는 한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인세가 세수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고, 진짜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미국 그 세수의 절반은 소득세거든요. 5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위 미국의 큰 부자들, 그러니까 그 높은 그 테이블을 누진세를 좀 높일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효과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는 그냥 일단은 너무 낮췄다는 생각을 좀 되돌리는 수준으로 추진할 것 같고, 만약 뭐 된다면요. 오히려 진짜 이제 세수를 걷어서 이걸 뭐 부의 재분배로 쓰려고 하면 소득세를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도 소득 누진 테이블이 있는데 가장 높은 테이블을 구간은 신설하고 또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세금 관련해서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둘이잖아요. 그 행정부의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의 대통령이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한 세금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하원은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여론조사 결과는 뭐 민주당이 한 1.1%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과반이 될 가능성은 있죠. 일단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전국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6.3이고 공화당이 45.2니까 한 1.1% 차이라서 사실 이거 뭐 앞서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차이라 가지고. 근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원을 좀 봐야 되는데, 상원은 이제 주마다 2명이니까 좀 개판하기가 쉽죠. 개판하기 쉬운데, 일단은 그 상원은 이제 경합주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합주 한 7개 정도 되는데 상원 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몬태나주하고 오하이오주 정도고 나머지는 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48석 정도,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을 포함해서 48석 정도가 일단은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고, 공화당은 이제 안정권이 한 50석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오하이주하고 몬태나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하이주는 현재까지 현직 민주당 후보가 계속 역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거하고 있고, 근데 그 몬태나주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공화당 후보가 좀 앞서 가다가 해리스가 뜨면서 지금 현직인 민주당 후보가 다시 역전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 이름이 테스턴가? 그 상원 의원인데 그 양반이 거기서 내리 3선을 했거든요. 이번에 4선에 성공하면은 이제 양당이 딱 50대 50이 돼가지고 부통령이 이제 그 캐스팅 보트가 되는, 딱 그 예전에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때 결과가 똑같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테스턴 상원 의원이 4선에 실패하고 공화당이 이기면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몬태나주 결과를 좀 보면 대충 가늠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몬태나주에 이제 지원 유세도 가고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5%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해리스가 다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다시 경합적으로 붙고 있는 걸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하원도 마찬가지고 뭐 하원도 뭐 1.1%밖에 차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상원은 심지어 50대 50이 될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사실 다 괴수찬입니다. 의회도 알 수 없고 의회 알 수 없고 대통령도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론이 없다는 대세론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대세론을 잡았다가 꽤 오랫동안 대세를 잡았었는데 그게 또 너무 또 장담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해리스가 이제 대세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세는 없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말 그대로 제가 오늘 라이브 이런 그대로 재밌네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뭐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본 적도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대세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한 상태라 이제 해리스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게 나올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이 사진이 되게 둘이 사귀는 것 같다, 그치? 되게 저렇게 눈빛이 너무 이게 꼴이 뚝뚝 흐르네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야말로 정말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바이든이 처음부터 내가 재선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 많은 경선과 거기서 이제 흠집을 내고 서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딱 한 명이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인데 우리도 왜 전당대회 할 때는 그 야당 여당 싸울 때보다 안에서 싸울 때가 더 무섭잖아요. 이재명의 대장동도 결국에는 이낙연 쪽에 흩어뜨린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험난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이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한테 대통령직을 준 거나 다름없지 아니 후보를 그냥 줘버렸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 그냥 나라도 이렇게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운은 운이에요, 그죠? 진짜 운입니다. 경선을 해가지고 왔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도 좀 캐스천이긴 하죠.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이렇게 지금 해리스는 사실 검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그럴 만한 한 번에 나올 만한 의혹은 뭐 범죄 의혹은 없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시간 동안은 시간을 보냈고 그걸 또 진짜 당원들 사이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 시기를 다 스킵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바이든의 친미 덕분인데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오바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2번도 할 수 있었던 걸 이제 놓쳤던 것 같고 그때 그 힐러리가 나오려고 했을 때 바이든이 나오려고 했는데 오바마가 결국 힐러리 손을 들어줘가지고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도 서법함을 막 여러 번 드러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흘렸고 그러면서 또 해보려고 했더니 또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해가지고 참 그 바이든에게 오바마란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바이든이 오바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또 돌아와서 사진을 보다 보니까 감상평을 좀 했는데 일단 해리스가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쉽게 돼버린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아무래도 바이든 때 부통령이었고 그리고 바이든 시절에 부통령으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단 말은 별로 이견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 2기랑 사람만 바뀌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통의 전망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모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2인자일 때는 진짜 뭔가를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짱이 되면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노태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푸틴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인생 역사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 바이든보다 더 좌클릭을 할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 증거들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이 이제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외교 문제 중에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외교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죠. 휴전을 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말만 하고 그 사이에 빨리 그냥 이스라엘이 하마스 다 때려잡아라 약간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보다는 더 약간 팔레스타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지금이야말로 바로 휴전 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폭격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침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해리스가 되면 그 이스라엘은 이제 휴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타냐후도 그걸 알고 지금 열심히 때려 부수는 것 같아요. 시간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마스를 이참에 싹을 자르버리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좀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에도 꽤 영향을 꽤 많이 줬던 그 이제 미국 바이든의 대표 법안이었던 IRA에 대해서도 좀 더 사실 IRA는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지만 거기에 대한 거기 그 많은 투입되는 재정의 84%가 뭐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라는 이제 신재생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건 거기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전기차 보조금도 있고 뭐 이런 것이고 기후 변화 같은 것들도 다 거기에 사실 IRA는 다 그쪽 두 개가 거의 답니다. 에너지 변화, 기후 안보,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 이거거든요. 그게 전체 예산의 84%예요. 그거를 더 세게 밀고 왔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이거 줄이겠다. 폐지는 못해도 줄이겠다는 걸로 하고 있고 해리스는 이걸 더 밀겠다는 거죠. 근데 어디를 더 밀겠습니까? 기후 변화 쪽이죠. 기후 변화. 가장 진보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사실 굉장히 이념적인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개판적인 정치인이기보다는 그 이념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한동안 ESG라든지 한동안 우리 귀에서 이제 잊혀졌던 단어들이 다시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신재생 에너지가 확 뜨는 건 아니고 거기에 그냥 재정만 많이 투입되고 인플레이션 자극되고 근데 그 관련된 산업에서는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뜨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나 이런 데는 좋겠죠. 아무래도 거기다 미국이 보조금을 더 쏘겠다라고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도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IRA에 대해서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입장이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요건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해리스는 당연히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더 좌클릭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그래도 부통령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감을 드러낸 게 이게 이번에 그 메디케어 관련해 가지고 그 상원을 통과할 때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였기 때문에 그냥 해리스가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해리스가 이제 눌러서 갔던 것이 우리도 왜 건강보험에 보면 자기 부담금이 있고 공단 지원금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1년에 얼마 못 넘어가게끔 이런 그 자기 분담금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메디케어에서 특히 약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우리로 치면 이제 건강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이 이제 어떤 제약회사하고 이 약을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시킬 건데 그럼 약값을 얼마 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는 엄청나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제약이 조금 힘든 게 약을 만들어도 건강보험에서 단가를 너무 후려치려고 하니까 별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큰 돈 못 버니까 약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거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대신 이제 그게 아니라 신약 개발하면은 한 알에 3천만 원짜리도 효과만 있고 먹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그 약값의 협상 우선권을 메디케어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미국은 그러니까 민간 보험이 중요하잖아요. 민간 보험이 중요해가지고 보험사들이 어떤 제약사하고 약값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쇼부를 치는데 거기에 민간 애들 다 제끼고 우선권을 메디케어가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정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적인 영역으로 많이 가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 통과 못 시킨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값을 낮춰도 그 약이 좀 많이 필요한 병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이제 약값을 1년에 자기 부담금 상한선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 건강보험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좌파적일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여론조사 돌리면 이거 반대표가 더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그냥 약값 싸게 해준다, 부담금 상한 그어준다 이렇게 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 침해한다고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토양이 좀 다르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한 게 해리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가지고 보도가 거의 안 됐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었습니다. 메디케어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직을 이제 제대로 한번 보여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왼쪽인 건 분명하죠. 왼쪽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도 규제와 육성이 동시에 들어갈 것이다. 동시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불법 이민자 같은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취임하면 다음날 다 쫓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해리스는 이제 일단 넘어왔으면 바로 쫓아내지 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미국의 한 일원이 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넘어온 친구들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예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다. 나이 많으면 그냥 영주권 주고 치우는데 얘는 그냥 아예 미국인을 키우겠다 이렇게 굉장히 표현적이고 관용적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사회 이슈로서 가장 큰 게 이민인데 원래는 낙태였잖아요. 트럼프는 당연히 낙태를 반대하고 있고 해리스는 낙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본인도 여성인데다가 또 낙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지지 의사가 분명하고 트럼프는 또 꼰대 어르신 아젠데 또 뭐 애가 생겼으면 낳아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트럼프 한번 이제 학을 띠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리스의 정보라고 보면은 일단 외교적으로는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동맹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큰 틀을 유지하되 뭔가 어디가 어디를 조지는 듯한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것이죠. 그리고 외에는 한반도나 이런 데서는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변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경제 정책으로는 이제 IRA에 대한 확대 그리고 기후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 강력한 의지. 그래서 해리스는 왜 바이든도 당선됐을 때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친환경에 엄청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에 대한 포용 그리고 낙태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뺑글뺑글 돌아서 6월 27일로 돌아왔습니다. 후보만 바뀐 것이죠. 6월 27일이라면 바이든 침해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던 그 TV 토론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제론이 굳어졌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다시 토론으로 다시 조져야 되는 그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진보 쪽이면 굉장히 뭐 말을 잘하고 스마트하고 뭐 이럴 거 할 것 같잖아. 근데 해리스가 생각보다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나 공화당 인사들이 해리스로 공격을 하는 게 지금 해리스가 지금 모든 전 지구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게 7월 21일인데 지금 날짜가 8월 22일입니다. 사실 한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된 그러니까 3개월도 남지 않은 대선의 후보가 갑자기 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까? 엄청난 인터뷰 요청에 쇄도를 하겠죠. 근데 해리스는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쟤 졸라게 뭘 모른다. 말도 못하고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준비된 거 아니면 말 못하는 애야 쟤는 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걸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21년인가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창 좀 지나고 그 남부의 이제 국경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왜 부통령으로서 지금 그 남부 국경에 이런 불법 이민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남부에는 방문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대답을 못했어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론을 많이 타면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을 까먹는데도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민 문제가 극심한데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하고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팍스뉴스나 이런 데서 보수 언론에서 계속 재생이 되니 지금 이 행정부가 이렇게 물러 터지니까 다들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됐었거든요. 그래 트럼프하고 공화당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제 지금 말은 저렇지, 말은 저렇고 뭐 전당대회 이런 데서는 준비된 원고 그냥 졸라 연습해가지고 읽으니까 잘하는 거 보이지, 실제 그냥 내가 그 본인이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A4 용지 한 장만 들고 했을 때처럼 서가지고 제대로 토론을 날 것으로 해보면 제 허당인 거 드러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도 인터뷰를 할 거다, 인터뷰 할 거고 한 9월 정도는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9월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7월 21일 선언해서 7월 21일부터 뭐 그냥 아침부터 뭐 기자들하고 도어 스태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그 인터뷰를 그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왈즈랑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못하겠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오히려 김이 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언론에 노출되는 게 그냥 싫어서 그냥 꺼린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뭔가 그렇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의 공개 회담을 지금 어떻게든 좀 생중계를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해리스도 약간 준단 말이에요. 듣다 보니까 물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이제 검사할 때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이제 배심원들이나 판사들을 좀 곤혹스럽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준비를 할 것 같다는 얘기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당연히 못할 것이라고 보고, 준비는 엄청 하겠지만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오바마 연설에 천절하는 오바마 같은 뭐 그런 느낌은 해리스한테서는 기대하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은 이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맛이 가는 거였고, 해리스는 치매는 아닐 텐데 뭐 그렇게 그 대중과 청중을 휘어잡는 이런 거일지,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TV 토론인데, TV 토론이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이고, 그리고 제가 해리스의 토론 능력을 의심하는 게, 보통 이렇게 되고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제가 해리스거나 해리스 캠프에 있었다면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리자. 우리가 이제 내가 후보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많은 이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오히려 더 국민한테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부통령이었을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느낌을 지우고, 쟤도 리더십이 있구나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는 TV 토론 9월 10일 날 예정된 거 외에 좀 더 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해리스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리스를 그렇게 깊이 파진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만한 자료화면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오바마처럼 뭐 예술게 하면서 이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자막으로 봐도 뭔가 가슴이 울리는 그런 오바마의 그런 느낌, 아니면 최소한 뭐 예전에 그래도 좀 젊었을 때 바이든 정도로 기대를 낮춰도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말주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TV 울렁증이 있는 것인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부통령 치고도 의외로 TV 노출 안 됐던 게 자기가 안 나온 것도 커요. 불러도
인터뷰하고 싶어도 안 나오겠다는데 뭐 납치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부통령 때 그 존재감 부족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기가 이 판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개인 역량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9월 10일 날 일단 한번 보자. 근데 준비는 엄청나게 할 겁니다. 왜 보통 이제 저만 해도 어디 TV나 이렇게 뭐 생방송 나가게 되면 모르는 주제를 얘기할 때 공부 많이 하지. 근데 대충 아는 주제일 때는 그냥 가요. 컨디션이 중요한 거지. 뭐 지금 와서 뭘 또 보겠습니까? 그냥 알만한 얘기는 그냥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것인데 전혀 모르는 걸 뭐 물어보게 되거나 잘 모르는 걸 물어볼 것 같은 질문지를 받으면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가서는 공부한 대로 말이 안 나올 뿐이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약간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9월 10일 날 이후로 분위기는 좀 잡혀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8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지금 뭐 미국 시장은 거의 그 S&P 500 같은 경우는 그 M7을 빼고 보면 전고점이 거의 회복됐고 이제 그 블랙 먼데이의 충격은 좀 벗어나고 있고 우리만 조금 뭐 절반 정도 되돌리는 상황이 2,700에서 그냥 눈치 보기 하면서 약간 좀 무기력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미국하고 우리의 지수 업종의 차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는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시장도 지금은 좀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우리랑 똑같이 너무 트럼프 당선을 너무 빨리 가정을 하고 거기 그 트레이딩을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일부 되감았고 그렇다고 지금 해리스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그것도 엇박자가 될 수 있으니 이거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볼 것이냐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 당선 가능성이 베팅 사이트에서 꺾이고 지지율이 좁혀지고 역전되던 게 다시 되돌려지는 게 이게 진짜 해리스의 피크아웃이 맞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해리스가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개인적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도 되겠다. 뭐 그래봐야 길어봐야 한 열흘 정도인데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이제 분위기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준은 어찌됐든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 회의록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회의록에서도 뭐 심지어 뭐 7월달에 하자는 사람도 3명 정도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는 연준보다 이제 100억 간이 또다시 이슈가 됐으니까 조금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요즘 좀 재미없지 않나라는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좀 지나간 지 이제 한 열흘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얘기가 됐던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아니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는 물론 요즘 엔화의 움직임이 엔화가 강해지면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는 게 시장의 키워드는 엔화인 건 그대로 분명은 하긴 합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인이기보다는 이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떤 특정 포지션이 편안해 보이면 그쪽 포지션을 몰아주는 경향이고 돈을 땡기는 거니까 그게 또 많이 땡겼기 때문에 되감을 때 좀 괴팍하게 되감는다 뭐 이런 것이지 그 자체가 경기나 경제를 바꿀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고 좀 근데 시장의 변동성을 좀 과하게 키우는 변동성의 요인이지 방향성의 요인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방향성의 요인은 당연히 경기 침체 여부인데 일단 실업률이 뭐 4.3이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만 고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 역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용의 증가폭이 줄는다고 해서 신규 일자리가 20만 개 나오다가 10만 개 나온다고 경기 침체 아니거든요. 10만 개 나오던 게 마이너스로 넘어가야 진짜 침체지. 그렇잖아요. 그건 고용의 성장이 둔화된 거죠. 고용 모멘텀이 둔화된 거지. 그게 어떻게 침체가 되느냐. 그리고 현재 실업률이라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경제 참여 비율하고 그런데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줄고 있는데
그 주는 상황에서도 실업자가 늘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경기 침체고 그게 샤메 법칙의 그 근간이거든요. 그러다 점점 빨라져가지고 어느 임기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좀 늘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하락할 때에 보고 만든 법칙인데 상승일 땐 다른 것이죠. 그 지금 현재 뭐 경기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신규 일자리가 한 10만 개 정도만 만들어져도 그게 둔화일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떻게 경기 침체입니까? 한 달에 신규 일자리가 10만 개씩 나오는데 20몇만 개 나오다가 10만 개 나오니까 둔화한 건 맞지만 그게 침체냐? 고용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침체가 오냐? 침체가 영원히 안 오진 않겠지만 둔화하고 침체는 다른 겁니다. 날씨가 안 좋고 뭐 요즘 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은 좀 사는 게 재미없는 거하고 진짜 우울증이 온 건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우울증이 오려면 이제 그 우울한 감정이 보름 이상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치료가 필요한 문제고 그게 아니라 한 3, 4일 정도 날도 꾸리고 하니까 뭐 아유 다 귀찮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은 뭐 2, 3일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썩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그 신규 교육이 예를 들어 20만 명 정도가 유지된다면 뭐 침체는 그냥 완전히 지워질 것이고 이분들처럼 뭐 껄껄껄 웃고 넘어갈 문제고 10만 명만 넘어가도 10만만 넘어가도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경착륙이라는 침체는 아니겠지만 이제 연착륙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연착륙도 착륙은 착륙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침체라고 너무 이렇게 비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잭슨홀에서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안 나온다면 잭슨홀에서는 아마 그 25p 낮출 것이 뭐 아마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할 텐데 얘기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25bp는 이제 회의록을 통해서도 모든 이제 강성 매파 뭐 카시카리 같은 아니면 보험원 이사 같은 가장 강성 매파들도 이제는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하는 뭐 100%고요. 근데 50pp에 대한 거는 살짝 살짝 열린 정도로 오픈하든지 아니면 말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시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나오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FOMC는 25bp가 낮춰지고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QT를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도 호재가 될 것이다. 근데 시장은 사실 내심 50bp를 9월은 아니라도 올해 한 번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선물 시장에는 약간 그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이제 변동성 요인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잭슨홀은 이제 그렇게 별 탈 없이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한번 그냥 비싸서 한번 흔들었으니까 다시 가자. 주도주들도 지금 오늘 조선까지 좀 밀리고 하면서 상반기에 강했던 모든 섹터가 올킬 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리셋 됐으니까 이제 부담감 없는 것이죠. 근데 시장 원래대로 가고 색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제 마음이 시장에 퍼지면 아무래도 갔던 게 다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통 침체가 오면은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전 침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일단 침체가 오면은 크게 바뀔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는 늘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그게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그 하락장이 넘어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좀 길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한 69년 정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한번 경기 침체가 왔었고 73년에도 역시 1차 오일 쇼크 가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쭉 올라왔던 니프티 피프티니 뭐 이런 걸로 쭉 올라왔던 미국의 장기 성장 시장이 일단 멈추고 70년대 70년대 그 횡보장으로 넘어가거든요. 69년하고 73년의 경기 침체로 그간 상승장이 종료가 되고 횡보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이어지죠. 이 박스권에서 주식을 많이 했던 사람이 벤저민 그리햄이죠. 그래서 비싸면 팔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었고 횡보장이었으니까 비싸면 파는 게 맞죠.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80년대에 80년 들어들면서 이제 월커가 금리를 더 높이면 15%까지 올렸다가 좀 뺐다가 다시금 뭐 19.5%인가 20%까지 올렸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빠져드는데 그 이후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횡보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횡보가 드디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강력하고 긴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 결과는 횡보장을 끝나고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80년대 쭉 올라갔다가 그때 워렌 버핏이 돈 많이 벌고 그랬잖아요, 그죠? 80년대 쭉쭉 물론 액수로 보면 지금이 크지만 비율로 보면 그때가 지금의 버핏이 있을 수 있었던 80년대 호황장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또 경기 침체가 94년 그때 잠깐 있었고 2001년 뭐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다시 또 옆으로 누웠다가 그리고 2001년에 버블닷컴이 끝나면서 80년대부터 이어진 상승이 딱 끝나고 옆으로 눕죠. 그래서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에는 다 그래서 중국이 메인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매출을 막 연달아 상한가를 가고 했던 게 그때 2000년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미국 지수는 옆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큰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대세 상승장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간에 기간이 긴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길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계속 대세 상승장을 거의 십몇 년간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언제가 됐던 경기 침체가 크게 온다면 이건 횡보장으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는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는 게 이제 큰 흐름에 봤을 때 판단인데 현재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상승장이 길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 지금까지의 상승장이 끝나고 그 기간에 준하는 기간만큼 횡보할 가능성을 그 역사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이 모두가 그냥 미국은 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지 좀 됐는데 그게 완전히 전 국민 컨센서스가 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게 또 언제 될지 뭐 저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국장이든 미장이든 기회를 찾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일단 해리스 그 컨벤션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